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총 3명이라고 합니다. 이 3명 모두 이과인 건데요. 고3 학생이 2명, 재수생이 1명입니다.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고진감래, 이제 달콤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1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겨울치곤 제법 온화합니다. 낮 동안에는 너무 두터운 겨울옷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겉옷은 꼭 챙기시고 때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눈발 또는 빗방울 소식이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대부분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세종과 대구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이는 곳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의 공기질 종일 나쁨 수준 혹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려진 건조경보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시기 산불 위험이 커서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낮 기온 2,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지급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로또 1등 당첨금 20억의 주인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권 사업을 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1월 추첨한 제998회차 1등 당첨금의 주인을 찾는다라는 공지를 올렸는데요. 로또 당첨금은 당첨된 후 1년 안에 찾아가야 하는데 내년 1월을 넘기면 이 20억 복권 기금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7천만 원도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하니 지갑 속에 묵혀둔 복권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한이 헬로윈 참사 비극을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북한의 한 해킹 조직이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이라는 제목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유포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해 이 사고 개요와 인명피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해킹 조직은 과거 다른 악성 코드들을 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몸 상태를 관리했던 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2701호가 왜 생겼는지 연락을 주면 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2701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화물연대 파업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철강 석유화학도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입니다. 네. 이 정부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로 이 시멘트 분야의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뒤로 이제 9일 만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경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네. 이 추가 명령에 대한 당위성부터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 조선 반도체 등 이 핵심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제 위기가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치구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정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유랑 뭐 건설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 추가 발동에 나선 건데 지금 강대강 대치 2주째죠. 강재묵 기자. 예. 이 결국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선 우린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강대강 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한 화물차 기사 1명 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첫 법적 조치죠. 이 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이 화물운송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 중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 적법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멘트였었고요. 네. 또 이어서 이 경북경찰청은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화물연대 사무실과 농성장에 대한 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 화물연대 포항 지역 본부인데요. 이 해당 본부 소속 조합원이 이 운송사 관계자에게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선 고발 조치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 파업 시작 이후로 화물연대 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기죠. 이 물밑 대화에 좀 가장 좀 힘을 써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산호위 김문수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 민지숙 기자. 네. 김문수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사실 김문수 위원장 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조금 갈등에서 떨어져 있는 유체 이탈식 발언으로 좀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명령 발동에 이렇게 네.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오,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더 추가로 발동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바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요? 그러면 자, 나 복귀할 테니까 빨리 제도 안전운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그럼 대화 안 할 수가 없죠.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좀 강하죠. 그렇죠. 제가 봐도 강한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검찰총장 출신.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법이 되느냐. 네.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불법이냐. 네. 또 이게 또 한 번이 아니고 6월 달에 하고 지금 하고 반복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네, 김문수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것 같다라며 출신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이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구속했다 이런 사실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 누구를 저격한 건지 조금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앞서서 김문수 위원장이 뭐 대화는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약간 좀 태도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김 위원장 입장도 정부랑 거의 비슷하죠. 먼저 그 불법적인 운송 거부를 중단해라. 네. 그리고 대화하자. 그리고 그 안전운임 품목을 확대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대신 일단 얘기 나왔던 3년 연장하는 거는 뭐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니까 같은 취지고 다만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사회자 이런저런 질문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 검사여서 합법 그 불법 이걸 따지는 것도 맞죠.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역대 지도자들이 노조의 그 특히 민노총의 불법 파업과 법을 초월한 조금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도 네. 파업이 끝나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노사 문제가 이렇게 고질적인 병이 되고 한국병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한 거죠. 이제 윤 대통령은 노사법칙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대로 노사법칙 세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노사에 있어서 어떤 법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 대결이
북한으로 가고 있죠. 지금 화물연대랑 정부의 대결, 이 갈등 상황이 아니라 이 민주노총과 정부의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내 대응뿐 아니라 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에 이 파업 현황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은 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했던 기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하여 조사에 나섰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을 부정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동계 주장에 바로 하루 뒤인 어제 이 정부 측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건데요. 네. 참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국제기구에서의 신경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지금 이게 뭐 양쪽이 지금 굉장히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긴 합니다. 뭐 그래서 또 국제기구까지 또 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 바깥까지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동네방네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화물연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네. 뭐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제 본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끄러운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럼 왜 부끄러운 일을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동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불법 파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불법이 됐잖아요. 네. 복귀를 안 하니까. 네. 그럼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합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뭐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고 뭐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으로 만들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갈등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불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각 주체들이 조금 네.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게 경산노위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ILO에 얘기한 뭐 민주노총의 입장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뭐 이거를 민주노총도 그렇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나가서도 양쪽이 다 지금 국제기구에 나가서 이 국내의 어떤 파업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었다는 얘기를 좀 추가로 드립니다. 이 강재묵 기자. 이 화물연대는 어제 국회를 찾아서 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제 오전으로 이 총파업 관련 긴급 토론 또 이제 발언 대회를 국회 앞에서 연 건데요. 네. 이 열악한 노동 환경 현실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수송을 합니다. 졸리니까 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파리채를 들고 옆에서 때려요. 졸지 말라고. 사람이라는 게 졸으면 누구도 못 쳤어요. 아마 윤석열이도 못 쳤을 겁니다. 꾸벅꾸벅꾸벅. 노동자 삶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안전을 해치는 거니까 우리가 안전운전 하자는 거예요. 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영상으로 들으신 설명 외에도 이 3시간 자면 평균, 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제 격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숨구멍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이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증언하는 자리에 이어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총파업이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죠. 이 네. 현장에서는 파업을 지속하라는 본부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한 지역본부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운송 재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 조합원들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네. 이를 반겼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여기에 파업에 불참한 동료들을 폭행한 사건도 알려지면서 이제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뭐 화물연대의 뭐 어떤 이탈 기류랄까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뭐 법 원칙에 따른 아까 뭐 노사 법치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어떤 기조가 영향을 미친 건지 저희 그 CG 준비돼 있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41.5%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9.1%포인트가 올랐어요. 이 지지율 상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한 어떤 국민의 지지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른 조건이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야당에서 계속 좀 무리한 그 가짜 뉴스를 앞세운 주장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계속되었던 거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민노총 관련된 대응인데 네. 그동안에 많은 그 유권자들 특히 보수와 중도 보수층에서는 아니 대통령 뽑아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묵은 수사, 전 정권부터 내려오던 수사를 네. 그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한 수사들도 하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의 이 불법적인 그 파업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제법 원칙적으로 그리고 제법 일관되게 그 대응을 하니까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윤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야? 그것도 법치하고 공정상식 세우라고 이제 그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볼 수 이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랑 같이 여론조사가 나온 게 정당 지지율도 있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에 뒤처졌었는데 이번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역전이 아니라 8.3%포인트가 오르고 반면 민주당은 또 7.2%포인트가 내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의 경쟁은 있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그래도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같이 가고 지금 특히 그 민노총 대응에 대해서는 여당이 같이 가고 또 여당 출신인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각되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뭐 김의겸, 그다음에 장경태, 뭐 고민정 이런 분들의 그쪽 입장에서는 맹활약이지만 우리 보통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비합리, 비상식,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 해석은 뭐 다를 수 있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여의도 아이템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내일 통과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안건으로 정식 보고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한 건 지난달이었죠. 네. 본회의가 계속 열리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 시간을 끌어왔는데 네. 드디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고 내일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을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안건이 보고만 되고 실제 표결은 내일인 만큼 굳이 오늘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보고를 해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내일 처리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뭐 내일 단독으로 통과가 실제로 되면 그럼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미 예산안 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죠. 그렇죠. 김진표 의장도 오늘 본회의 서두에 이 예산안 타결을 위해 협조 부탁한다 이렇게 거듭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되지 않고 해임 건의안이 그대로 의결될 시에 네.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 내일 해임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 여야가 이 정상적인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하. 여야 일단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에 오후 5시쯤 한 번 더 만나서 예산안 최종 담판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해임안에 뭐 예산안만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때문에 이 민주당 이상민 장관이 해임 건의안 처리하기를 확정은 했지만 네. 당내에서는 판단 미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의총장에서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이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가 되게 생겼다 이런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해임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 이 국정조사 현장에 현직도 아닌 이상민 장관을 불러내 추궁을 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건 사실상 전략 미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 미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빨리 처리했어야지. 아, 왜 이렇게 예산안까지. 예, 이렇게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 그거를 상정조차 보고조차 못하고 질질 끈 게 전략 미스다 차라리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네. 해임 건의안 자체를 지금 올리는 것 자체가 전략 미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갈리는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임 건의안, 해임을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요. 어쨌든 반대보다는. 네. 그렇다 본다면 이런 국정조사에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이제 그걸 이제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여야가 되게 미묘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국정조사하고 예산안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쵸.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은 예산안이 끝내야지 국정조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끌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났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1월 7일까지니까. 여당 입장에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미묘하게 서로 약간의 신경전들이 있는데 어쨌든 2014년 이후로 네. 정기국회 12월 9일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번엔 넘길지 안 넘길지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큼 짧게 또 여쭤볼게요. 사실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 끝까지 합의 안 되면 합의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합의 안 되면 우리 당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근데 여당 단독으로 이 예산안 처리한 적은 있어도 야당 단독은 없거든요. 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상 초유라는 단어거든요. 사상 초유의 뭐 업무 개심.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그 강대강 극대극으로 나오니까 사상 네. 초유로 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운을 약간 이게 매드맨 전략이죠. 미치광이 전략. 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네. 것들을 운을 띄우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안 가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겁납니다. 요즘 국회 보면은. 예. 네, 이 사상 초유의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뭐 다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야가 아니라 민지숙 기자, 네. 야권에서 용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가 김건희 여사 슬리퍼예요? 맞습니다. 이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김 여사가 이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를 지적하면서 예의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 측 해명을 했습니다. 이 상춘제가 원래 이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하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네. 점이 어떤 국가 주석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계정 이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게시글 작성자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출마 예정인 사람들이 알아서 이런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누군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 운영하는 계정도 아니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그런데 또 잘 모르는 사람 말고 실제로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고민정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이 또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해서 또 논란이 되던데요. 네, 그 수위 높은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네. 듣고 오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헌법도 무시하죠. 왜냐하면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다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는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였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이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따로 이제 코멘트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난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이라서 이제 맞불로 이제 수위 높은 좀 표현들이 있었고요. 네.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라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뿐 아니라 뭐 야권이랑 대통령실 간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서해 공무원 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이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 강재훈 기자. 예. 지금 뭐 민주당은 사실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내놨던데요. 맞습니다. 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좀 이렇게 들먹이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먼저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예, 보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발언이죠. 이 유감이지만 이 책임져야 한다, 했잖나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야권 반응이 좀 자연스레 좀 비판이 또 이어졌는데요. 네. 이 윤건영 의원 반응부터 좀 살펴보시면 이 사실상 이 언론에 두고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좀 설명도 있었는데 이 한 장관의 칼날이 결국에는 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근데 이렇게 과거로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농담 좀 섞인 표현으로 이 조선시대까지 갈 생각이냐 이런 식의 이성계까지 표현이 올라갈 판이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에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었었는데 한 장관은 또 약간 가능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 얘기는 뭐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네. 만약에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뭐 전직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그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관여된 게 있으면은 수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문 대통령도 그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지 않냐? 이건 일반론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신속보다 정확. 특히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라든지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역풍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겠다. 두 번째, 정치적 고려는 아예 안 하겠다. 오늘 하면은 누가 유리하고 이 사람을 하면 저쪽이 유리하고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수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그 배제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을 보면은 네.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네.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다 다 보고받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승인했다고 그렇게 자임하고 나서니 검찰 입장에서는 또 그랬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국민들 보기에 검찰이 혹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훈 실장을 지금 구속해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문 대통령까지 봐야 될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또 서훈 실장이 이번에 제시한 문건을 보면은 이거는 뭔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고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 장관이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뭐 가능성이 뭐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또 입장을 밝힌 결정적인 이유가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서훈 전 실장 지금 법원에 민지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올렸던 이 한 장짜리 보고, 이 보고 문건을 제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했던 문건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을 근거로 이 당시 북한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 내용보다 더 주목받았던 건 어디서 난 것이었는가였는데요. 네. 이 검찰 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실 한 달 넘게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는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어디서 난 문건이냐라고 네.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서훈 전 안보실장 측은 어제 이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다. 네.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윤건영 의원 설명도 있었습니다. 친문계죠. 맞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문건이 아니다라는 네. 설명에 좀 힘을 실었는데요. 이 앞서 이 유족 측에서 이 관련된 재판에서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로 1심 때 이제 법관에게 공개된 자료다. 갑자기 나온 자료가 아닌데 네. 이제 문제시 삼는 것에 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사본이라고 밝힌 만큼 네. 이 원본은 기록관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기록법상 이 위반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힘을 실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유족이 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가 된 자료라고 하는데 또 검찰은 사실 대통령 기록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못 찾은 문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검찰이 무능하다. 열심히 뒤졌지만은 이걸 네. 못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검찰이 숨겼다. 딱히 우리가 수사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니까 뭐 숨겼다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저쪽에서 서훈 측에서 먼저 공개를 한 거다. 네. 세 번째는 서훈이 훔쳤다. 훔치고 들고 나갔다가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지금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 네. 이 윤건영 의원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로 이제 공개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이거는 진위를 밝히면 되겠지만은 이게 네. 뭐 서훈 실장이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사적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네. 큰 문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결국은 이거에 이제 증거 능력이 얼마나 이제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서훈 전 실장 굉장히 좀 많은 자료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보니까 뭐 북한군 교신 감청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을 했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2일로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 영장실질심사죠. 여기서 네. 있던 재판 때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즉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자진월북이 아닌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 그 판단 여부의 혐의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죠. 이 서훈 전 실장 측이 이 자진월북 판단의 근거로 이 북한군 내부와 이제 교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은 얘기를 안 해주네요. 북한군 당국자가 월북이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북한군이 월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월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네요. 월북은 월북인데 자진월북이냐 아니냐가 사실 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향후 진행되는 수사 또 재판이 이어지면 재판까지도 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 먼저 알려드리면요. 주호영 셀프 디스, 윤 안철수 저격입니다. 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이 차기 당대표의 요건을 설명했던 이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직격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 장 의원 스스로가 디스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또 그 문장만 떼어놓고 봐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뿐 자신이 성에 안 찬다고 평가한 게 아니다. 라며 맥락을 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뭐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런저런 뭐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래야 됩니까? 기준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준을 만들고 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된다. 이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들을 디스한 일도 없습니다. 없고 질문 중에 그 왜 외부 영입 이야기가 나오냐 하길래 그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성에 안 차니까 그런 거 알겠나. 그런데 내 의견은 사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거를 많이 안 치러본 사람이 총선을 지휘하든가 공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디스했다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꾸 디스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내가 디스한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이 디스라는 표현이 민주숙 기자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 두고 디스라는 표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 당의 이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또는 본인들의 다른 의사로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다. 조영 원내대표님 참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참 잘하시면 어떤 때는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가 늘 좋은 말씀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참 수고 많으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하는 거는 내부 디스는 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쁘다. 네, 이 발언 관련해 이번엔 대권 잠룡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전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 얘기는 내부 디스가 아니고 맞는 말인데 네, 오히려 본인이 내부 디스한 일이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시장 어제 오후 두 번째 글도 올렸는데요. 여기선 아직도 당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대회로 착각하느냐며 또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 전 의원 역시 이 대구시에 지금 현안이 많은데 시장이 하실 일이 많지 않을까라며 반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긴 좀 굉장히 홍준표 시장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도훈 의원님.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 스스로 디스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나경원 전 의원한테 하는가 했는데 또 추가로 올린 글을 보면은 약간 뭐 현 지도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윤계를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를 저격하는 걸까요? 홍준표 시장은. 뭐 굳이 물으신다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모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은 뭐 네. 다 저격한다면 뭐 저격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느 정도 그 찬반 의견 교환, 또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뭐 논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 대구시장이지만 중앙 정치의 이슈에 끼어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이분이 두 번 당 대표를 했는데 2011년, 2017년 두 번 다 그 뭐 한 번은 선거에 패배하고 한 번은 디도스 사태로 몰려났는데 굉장히 그때 내부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말하자면 내부 디스죠. 그래서 그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안갚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당내 상황이 지금 좀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럴 때 사실 무게감을 갖고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게 원로들입니다. 강재묵 기자. 마침 오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원로들을 만났죠. 맞습니다.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전당대회는 물론 이 예산안 협상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을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여러 가지 조직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169석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구잡이 하루하루 하여튼 방어하는데 무척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만.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 이 발언이 좀 주목할 만했는데요. 이 최근 언급되던 이 수도권 MZ 대표론에 대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나누는 자체는 마땅하지 않다, 즉 옳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는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경계하라는 조언 좀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 이 최근 출범했던 이 국민 공감에 있어서도 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이게 소위 개파, 이 파벌로 가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며 이 최근 주목되고 있는 이슈마다 조언을 좀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였었는데 지금 뭐 수도권이 뭐 딱 지역만 한정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의와 이 전 의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두고 시끌시끌을 당이 지금 원로들이 모여도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강재묵 기자. 이 보니까 윤 대통령이 당권 관련해서 뭔가 좀 뜻을 밝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표현을 그대로 좀 옮겨드리면 이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여기에 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 발언이었습니다.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공천 잡음을 피해야 하는데 이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을 사람이 이 당권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심 때문에 경쟁력 있는 또 공정한 공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죠. 이 해당 발언이 당대표 선출 규칙 변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지금 당권에 거론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논리적 타당성. 네. 일반적으로 당권, 대권 분리가 이제 정치권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대선이 임박했을 때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이를테면은 대선 주자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대선이 지금 4년 반 남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못 한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대선에 나갈지.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유승민 외에 또 누가 나갈지. 막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했다가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뭐 할 수 금지령 있죠.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금 무리한 논리다. 첫 번째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결국은 안철수 싫어, 유승민 싫어, 뭐 이거를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조금 약간 무리수죠. 왜냐하면은 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당무 개입, 뭐 윤심 논란 이런 거에 연장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시는지 뭐 윤석열 정당, 뭐 친윤 정당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당이 내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게 과거에 박근혜 진방 논쟁 이걸로 인해서 있었죠. 당이 수렁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총선까지 패배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까지 좀 정무적 어떤 판단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이번 전당대회 윤심이 관건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당권 주자들 윤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나는 윤 대통령이랑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어디서 그런 소식이 나가지고 사실 확인 뭐 전화를 받느라 가지고 곤혹 상황을 겪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시로 뭐 전화 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 뭐 김장현 대 장제원 의원이 뭐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나는 원래 윤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윤상현 의원, 윤심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저는 솔직하게 뭐 대통령하고 참 수시로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나는 나 스스로 자각론을 하지 대통령의 인식을 팔고 대통령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네. 아니 그게 언론 플레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언론 플레이 안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윤심을 파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관절 갔다 온 분들이 너도 나도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네, 지금 윤상현 의원 윤심을 파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자주 소통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 일단 윤심이 관건은 관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저희 축구 대표팀 얘기로 좀 정리해 보려 하는데요. 네. 금이환양 대표팀 폭로 파장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로도 이제 살짝 전해드렸었죠. 네. 오후 4시 40분쯤으로 인천공항을 밟았는데 이 12년 만에 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만큼 이 선수단 아낌없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 태극전사들을 반기기 위해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4년이랑 2018년 월드컵 당시로는 이 좀 이제 비난 여론과 함께 일부 팬들이 뭐 엿과 달걀을 던지는 등 모습도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달랐었던 현장이었는데요. 네. 또 저희 선수들의 또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락 스타덤에 오른 이 조규성 선수부터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까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선수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는 정말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뛰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도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항에 보니까 정말 구름 인파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사실 엄청 얼마나 뿌듯합니까? 정말 금의 환향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지금 이제 오후 4시 아직 24시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밟은 지 지금 24시간이 채 안 된 이 만 하루 동안 민지숙 기자. 네. 뭐 했을까요? 네, 저도 이 국대들은 어떻게 쉬나, 네. 어떻게 컨디션을 회복하나 너무 궁금했는데 비결은 가족이었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 귀국하자마자 왼쪽 손목에 새긴 문신 속 이름의 두 주인공을 찾아갔는데요. 그죠? 바로 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황 선수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받은 트로피를 들고 가장 먼저 이 할아버지 댁을 찾았는데요. 네. 이 사진 SNS 글 아래에 황 선수의 팬들은 이 새아가 인사드린다, 손주 며느리다라면서 이렇게 황 선수에 대한 공개 프로포즈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황희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은요? 네, 가장 궁금한 건 일단 주장 손흥민 선수일 텐데요. 네. 이적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영국 매체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손 선수의 활약에 주목했다며 영입 가능성을 타전한 상태고요. 네. 이 손 선수만큼 큰 관심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스타, 전 세계적으로 미모를 인정받은 조규성 선수는 광고업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화보 촬영을 포함한 약 20건의 광고 제안을 20건?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네, 월드컵이 멀티골의 위험에 유럽 진출 소식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조규성 선수 소속 팀에서도 네. 만약 이 해외 팀에서 접촉해 온다면 과한 이적료를 책정하지 않겠다라면서 네. 보내주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조 선수 조만간 이 해외 무대에서 뛰는 모습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저희 대표팀 일정 좀 추가로도 말씀드리면 잠시 후 저녁대로는 윤 대통령 부부와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도 대통령실은 이 온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이 다음 월드컵 때까지도 이 4년 뒤를 꿈꾸겠다고 전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대표팀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규성 선수 벌써 지금 CF 러브콜 들어온 게 20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부럽네요, 민지숙 기자. 네. 아니 근데 그럼 오늘 저녁에 일단 뭐 얼마 몇 시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윤 대통령이랑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 태극전사들 지금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강재묵 기자, 예. 이 만찬에 벤투 감독도 같이 가는 거죠? 네, 벤투 감독 역시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선수단과 코치진이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이제 감독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혀놓은 상태인데 이 귀국하는 장소에서 또 16강 달성 소회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곳 자리에서 일단 한국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계속해서 본인의 가슴에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또 그와는 다르게 마지막으로는 좀 작심 발언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해당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한국 대표팀 미래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네. 이 대표팀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꼬집은 건데요. 네. 이 선수들 휴식은 필요 없고 또 중요한 게 돈, 스폰서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발언했는데 아무래도 좀 수위가 좀 센 발언이기는 하죠. 그쵸. 일부 선수들이 월드컵 직전까지도 이 소속팀에서 거의 이제 혹사 수준으로 이 경기를 뛴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9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중에 또 추가로 나온 발언인 만큼 다시금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훈 위원님. 네. 지금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한축구협회가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 뭘 수정해야 된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우선 떠나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떠나는 것보다는 이런 고칠 점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 되죠. 그쵸. 벤투 감독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는 월드컵에 선수들이 건강하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즌을 계속 치르고 FA컵, 그다음에 아시안컵 같이 치르다 보니까 축구는 한 경기 하면은 보통 선수들 2kg에서 3kg가 빠져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정상적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거의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경기를 계속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했으니까 네. 월드컵 축구팀 감독으로서 보면은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따 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옆에서 이제 후원하는 뭐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축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반짝 응원보다는 전반적인 그 축구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반짝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축구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시스템 얘기 중에 이게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손흥민 선수 개인 트레이너가 자기 SNS에 올린 글이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대표팀이 귀국하기 하루 전날 올라온 글인데요. 네. 이른바 2701호 미스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월드컵 기간 동안 대표팀 숙소 2701호에서 있었던 일들, 이 언론에서 연락을 하면 다 알려주겠다. 이 상상을 초월할 이 상식 밖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폭로를 예고하는 글을 함께 적었습니다. 여기에 올린 사진, 이 해당 트레이너가 얼음찜질하는 모습에 더해서 네. 당신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데 모른 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멘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MBN 취재진도 이 해당 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네. 연락을 시도했지만 네. 아직까지 언론사의 대응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이 축구협회 측에서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이 협회가 해당 트레이너를 정식 채용하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국가 자격증이 만료돼서 이 트레이너를 채용할 수가 없었다. 네. 비용 제공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거절했다. 이러면서 이 정식 의무팀과 해당 트레이너의 불화설에 힘을 싣는 어떤 해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좀 해당 트레이너 측근 쪽에 이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정식 트레이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신이 이제 선수들을 더 케어해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대회 내내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네. 진심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렸지만 이 정해진 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라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실제하고 이 실존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 이어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기자들한테 연락을 하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예. 연락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대체 2701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뭐 이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네. 이 선수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해외는 과학적으로 좀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한 게 소위 네. 말해서 이제 이런 뭐 건강 관리나 뭐 이런 메디컬 쪽도 학연, 지연, 학위, 자격증 이런 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 같은 사람이 좀 배제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의무가 없음에도 내가 앞장서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거는 걸러 들을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네. 뭐 어떤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축구협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거나 우리 선수들을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